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단독 3국 정상회를 열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 짚어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개 문건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듣고 갈게요. 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네.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약 공약, 네. 협의 공약 이것들이 채택이 됐는데요. 일단 원칙이라 그러는 거는 이 3자가 앞으로 어떤 이 행동을 해나갈 거다. 다시 말해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이 안전, 그리고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나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을 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왜 이런 필요성이, 왜 이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가의 필요성이 담겨 있기도 해요. 원칙에는. 그게 바로 북한의 이제 핵 위협들. 네. 그다음에 중국의 이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 한미일이 이제는 협력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를 하고, 네. 한국이 각종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처해 나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이제 원칙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공동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협의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 장치들,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들이 있어요. 협의 장치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런 쪽에서 안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계 평화에서 기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떻게 할 건가.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표준, 기술 표준 같은 것들,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보호들, 그다음에 우주 개발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요즘 얘기되는 신흥 안보, 이머징 시큐리티라 그러죠. 기후, 감염병,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동 대응. 네. 원칙도 나와 있고, 그러려면 양측 간에 서로를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차세대 교류라든가, 네. 그다음에 서로를 알기 위한 각종 이제 협력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게 이제 정신이에요. 네. 정신이고, 지금 그 중에서 특히 3국 중에 일방이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했을 때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네. 우리 공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3국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주로 안보 분야죠. 네. 이것들을 담은 것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의 에서의 3자 협의 공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잘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어떤 헌장이나 이런 걸 볼 때 목적이 나오죠. 네. 왜 우리가 이런 기구를 결정을 했다, 왜 모였다. 보통 전문에 나오거든요, 맨 앞에. 이거에 해당하는 게 원칙이고요. 원칙, 그다음에 네. 1, 2, 3, 4조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의 이제 정신 속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좀 강조해야 될 거 어떤 부속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일종의 특약사항 같은 것들, 이것들을 담은 것이 지금 이 3자 협의 공약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전에 헌장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서 봤던 그 모습이 쫙 떠오르면서 이번에도 그런 구성으로 짰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 자체가 단순히 이제 지금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원칙들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모임들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연례적으로 이제는 삼국 정상이 회동한다라는 거, 회동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 가동되는 협의체만 해도 지금 외교, 국방, 그 다음에 각국의 국가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통상과 관련된 장관, 그 다음에 재무장관의 모임들이 있고요. 물론 이게 개별적으로 벌어질지 아니면은 지금 개별적으로 개최가 될지, 아니면 외교 국방 같은 경우 2+2+2 형태로 될지는 조금 더 여지가 남아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차관급 협의라든가 사이버 안보 관련된 차관급 협의체, 그 다음에 각국 유관 장관의 차관보급 레벨들이 다 모여서 한번 네. 종합적인 이슈를 논의해보는 인도 태평양 대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다양한 협의체가 그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설 사무국이 없다 뿐이지 거의 연중 협력을 위한 이제는 그러니까 삼국 정상 회담을 엄브렐라로 해서 각종 장관급 또는 차관급의 고위급 협의가 거의 연중 전개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정례화라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도화가 돼 있는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는 네. 삼국 협력이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양자나 다자회담이 있긴 한데 발표되는 성명서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마치 이것이 무슨 헌장이나 이런 이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네. 앞으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네. 영원히 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결속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삼국 정상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죠. 1년 내내 그래서 대화가 오고 거의 갈 거다. 네, 지금 현재 네. 나와 있는 대화체를 다 가동하려면 거의 뭐 어느 시기든 어떤 급이든 한 대화는 있게 네.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보시면서 네네. 가장 특징적인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특징적으로 뽑은 건 역시 정례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징적으로 뽑은 것들은 사실은 문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 수식어가 이제 역사적, 새시대, 전환점 네. 이런 표현들이 한국 그 정상들께서 하신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구 하나가 갑자기 깃발을 들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두 삼국이 바래오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네. 이런 기대감이 네. 상당 부분 지금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 사실 이번 앞서서 그 원칙에 왜 우리가 이걸 하는가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걸 보면 사실은 안보의 방점이 더 많이 찍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죠. 저희가 경제 쪽으로 먼저 한번 짚어보고 예, 예. 안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걸 공급망 협력이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과 2019년에 관계가 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안 그렇죠. 좋아지면서 화이트리스트 네. 과거 처음에 이제 우리 법원에 이 강제징용 문제의 이 배상을 위한 네. 이 일본 기업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네. 났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그 소재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도 수입이 제한을 굉장히 걸었어요. 어려웠었죠, 우리가. 반도체 네. 소재에 대해서 제한을 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지소미아 이제 네. 문제들을 걸고 군사협력.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최근에는 풀렸지만 네. 계속 2, 3년 동안 경제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별로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까지 그렇죠. 예. 결부가 되는 결과를 냈잖아요. 네네. 이번에 그 공급망 협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네네. 있는데 사실 IRA 법안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한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반도체 공장 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제재를 좀 걸어놨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국이 보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는 좀 걱정을 협력을 통해서 좀 해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다른 네. 말로 얘기하면은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거래선, 다른 생활권을 만들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특정 행위자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자꾸 이걸 뭐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선을 좀 바꿔보자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상대방이 그대로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걸고 나옵니다. 공급 쪽에서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은 수요 쪽에서 제재를 가해요. 수요 쪽에서 제재가 가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불매운동 네. 하는 거고요. 안 쓴다라고 그다음에 하는 거. 공급 네. 쪽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는 이제 원자재 같은 거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미일이 모두 상당 부분의 주요 원자재를 중국산을 쓰는 거를 지금 그건 현실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갑자기 보복이 들어오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니까요. 필요한 부품을 네. 못 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뛰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제품 가격이 네. 뛰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그 국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복 형태가 들어오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보복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은근히 이제 보복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급망 재편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반도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타 공급망을 재편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형태의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런 위험 그 요인들이 특정 위험 요인들이 감지가 됐다. 가령 중국이 이제 조금 지나면 특정 제품들 특히 히토리 같은 거 판매 안 할지도 모른다. 네. 최근에 안 그래도 그 7월 중순쯤에 중국의 핵심 광물에 대해서 갈륨이랑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안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구해와야 되잖아요. 네. 구해오는데 이게 우리 혼자 찾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리 미리 가진 거래선 그다음에 미리 가진 각종 이 기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대체제를 찾는데 훨씬 더 빠르게 비용이 덜 들게 이제 그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특정 국가로부터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가를 미리 감지를 해서 네. 이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 기업들 또는 뭐 미국 쪽에서 볼 때는 미국 기업이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의 타격이 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 따라 조기경보체가 가동이 되는 거고 수요 공급 면에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제는 협의하고 시행하게 되는 거겠죠. 네, 미국이 뭐 자국 내에서 원하는 그런 그림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협력 체계에서 공급망 협력이라고 하는 걸 좀 내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급망 재편 부분에서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IRA에서 나왔지만 네. IRA도 그렇고 반도체법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이 아메리카예요. 미국 내에서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상품을 더 네. 많이 소비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게 모두 이제 이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도 윈윈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 자체가 가지는 네. 잠재력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해야죠. 어떤 반영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도 지금 요구 얘기한 게 사항이 그런 거예요. 있어야 IRA의 되는데. 지금 유예 적용 시한을 언제부터로 잡느냐 이게 충격 완화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격 요건을 조금 낮춘다든가. 그러니까 뭐 현지 생산, 북미 생산 요건이라는 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이익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급망 협력 과정에서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입장이 비슷하게 일본도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도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우리보다는 미국 쪽에 훨씬 더 공감하는 성격이 강할 거예요. 더더구나 일본의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전자나 반도체 부분들은 우리가 선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출혈을 감수해도 한국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좀 괜찮다 그러는 시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결국 일본도 그 국내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는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에 요구할 거는 네, 우리 우리와 혼자 같이,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안보, 이제 더 많이 방점이 찍힌 안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요. 이 조기경보 정보의 이 조기경보 정보의 실시간대 공유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사실 뭐 경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도 울릴 수가 있지만 경보의 역할이라는 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러는 것들이에요. 다른 수단에 의한 공격이라면 내가 일단은 공격을 당한 이후에 보복이나 대응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문제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핵무기란 말이에요. 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격을 당하고 나면 워낙 이 국내적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한테 그 몇 배에 되는 보복을 가했다고 해도 우리도 심각한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회복하는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알고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경고를 하든 아니면은 억제 태세를 강화를 해서 그걸 보여주든 아니면 보복을
경고하든 간에 이제 그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 먼저 보는 시각에서는 먼저 보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들, 특히 위성 정보 같은 거는 북한에 대한 위성 정보 같은 건 미국이 가장 이제 이 가령 위성 기반 적외선 탐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이 스브리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들이 가장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휴민트, 이 인적 정보에서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이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징후를 종합한 정보 해석에도 또 강점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지금 기존보다 더 빨리,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 한미일이 이렇게 이제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사실은 한미든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한일이든. 근데 이렇게 한미일 3국이 더 단단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북핵에 대한 위험성을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는 셋이 함께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핵 공동 위협에 대한 메시지로 그 정보 강화, 특히 조기경보 정보 강화를 실시간대로 하겠다라는 게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간헐적으로 이제 이 3국이 공동으로 훈련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이제 다계전으로 미리 기획을 해서 정례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훈련을 안 하던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서 하던 대표적인 훈련들이 북한 미사일 궤적 탐지 훈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북한의 대잠 훈련들, 잠수함 활동에 대한 이제 대잠 초기 활동. 이것도 이제 북한이 SLB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 핵 미사일 위협 관리입니다. 이것들을 이제는 정례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훈련이 계기성으로 그때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이 자산 동원하기도 그렇고요. 갑자기 계획이 없던 거를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계획들, 군사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얇기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개년 계획으로 매년 한다라고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어떤 자산이 동원되고 그리고 어떤 이 시나리오 하에 그다음에 어떤 운영 교류 하에 작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미리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북한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미, 한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주체로 좀 명시가 됐어요. 중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특징적이에요. 규칙 기반 세계 질서에 대한 교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중국 해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이제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배제한다라는 게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배제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중국 얘기는 안 했지만 앞에 원인 행위를 얘기할 때 분명히 중국을 거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보복해서 대만 해협에서 지금 훈련을 들어갔잖아요. 중국을 명시를 했다라고 하는 건 앞서서 이제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안보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테두리를 딱 치고 나가겠다, 벽을 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의 가치, 공통의 이 체제를 강조한 것 자체도 중국하고 구별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거는 중국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다분히 겨냥을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더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과시를 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반발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보복으로 올 거냐. 이거는 이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요. 뭐 6월에 당장 중국 쪽에서 나온 것들이 미국에 배팅하면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강력한 언어를 썼죠. 그 경우는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제 로이터도 외신과의 인터뷰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항의를 하고 대응을 했잖아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만 걸고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국 내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라는 반중심. 중국도 그 교훈을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한미일 이 정상에서 우리가 이 원칙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한중에게는 손을 놔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한중 간에도 이제는 외교 루트를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정상회담까지도 시도를 하고 우리도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네.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경제협력 관계를 마치 중국을 포위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네.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앞으로도 중국이 보복을 하든 반발하든 갈 거다. 다만 그게 어떻게 가는지의 속도하고 수준은 중국한테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요구를 특히 할 우리가 때. 던질 수 있는 네. 메시지가 이런 거죠. 네. 중국이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그리고 오히려 유엔이나 이런 데서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선택은 중국의 몫이라는 얘기죠. 네. 뭐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중국의 반발 그리고 이제 한미일이 묶였기 때문에 결국 북중로가 묶이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신냉전의 시대가 제가 대결 보기에는 구도가 그건 올 너무 거다. 단선적으로 본 거고요. 네. 북중로의 경우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뭉칠 겁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그 체제들이 드리는 특성이에요. 지금 자유주의 체제 간에는 상하관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는 상하관계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에 대한 다양성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정치 체제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1인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인 지배자들끼리 모이게 되면은요. 서로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인의 장악이란 관계가 대외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결국 누가 이걸 주도하느냐의 우열 관계가 생기게 돼 있고 이 부분에서 중기적으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고민이 네. 생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중국이 느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한중 간의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중국한테도 교훈을 줬거든요. 한국한테는 어떤 쪽으로 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 내에도 높아지고 더 강하게 반응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조건 보복 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만큼 반중 정서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물음표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이제 타격이 있을 것인가 중국에.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는 점 자체를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국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행동을 조심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면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포털 커뮤니티들 네. 이런 쪽에서 보면 뭐 꼭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설전에서도 이게 중국 네티즌하고 나머지 세계의 나머지 네티즌들하고의 기본적인 의식 차이가 있어요. 네. 그냥 그게 얼마만큼 자신들이 사실상 고립돼 있는지를 알게 돼가는 과정이 제가 볼 땐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 보복 같이 관광을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국 내에서 한한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보복은 이번엔 중국이 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좀 그런 교훈을 좀 삼았을 것이다라고 아니요, 안 한다는 보장은 없죠. 한한령 내리고 그럴 때도 자체 판단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네. 육호 송출 같은 것도 네. 얘기한 적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그다음에 수출입 절차 같은 거 까다로운 것도 원래 하던 대로 하던 거란 얘기인데 아마 지금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그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이 있은 이후에 외교적인 설전이 굉장히 오고 갔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더 이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외교적인 언어를 주고받은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보면 유커가 다시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분명히 그 면에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뭐 삼국 그 정상 그 간에 했던 문건에 중국이란 거 포함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국가를 비판하기보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던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미일 협력을 맺긴 하지만 그 이면에서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도 물밑에서는 또 이쪽의 외교도 신경을 쓸 네.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 좀 요구할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 제가 그 강의를 갈 때나 할 때 주로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는요. 네. 외교 초보도 합니다. 진짜 외교는요. 자기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정서상 별로 맞지 않는 상대와도 무난하게 지낼 수 있는 그게 외교예요. 네. 그러면 이번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게 이제 가장 크게 얻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안보 분야에서 제가 볼 땐 이 한미일의 유사시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네. 일본으로부터도 어떤 그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뭐 이건 8.15 경축사에서 나온 거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결국 일본 자체의 어떤 군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일본에는 기지들 네. 특히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꾸로 우리가 항상 얘기해 오던 것들이 그 일본의 군사대국화잖아요. 네. 우려하는 게. 네. 근데 이걸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 내에 묶어놓으면요. 우리는 거꾸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논리와 여지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지원이 가능한 여지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고 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던지는 경고 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이렇게 3자 간에 자주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대화를 운영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 사안에 대한 이제 기존에 있던 갈등 사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데도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지금 뭐 이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도화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 우리가 원칙, 정신, 그 다음에 공약까지 네. 이렇게 잘 짜여진 마치 헌장과 같은 틀을 가진 걸 만들었겠어요. 네. 이건 나중에 깨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정부가 이 30 모두 행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뭐 이 원칙 자체가 제대로 준수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 뭐 이 인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 이거는 공통적인 거거든요. 네. 뭐 정책을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네. 일본에서 또 어나더 아베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우리도 네.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무런 기반이 없는 걸 뒤집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스럽게 됐다는 네. 거예요. 부담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웬만하면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제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초기 토대를 마련했다. 네.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우려점들은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쁜 친구, 사이가 나쁜 친구와는 좀 관계를 잘 다지기 위해서 외교력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이번에 얻은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얻으면서 요구할 것도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